제1장 하룻밤에 선택된 어머니. 서울 성모아동병원 소아심리센터 복도에는 늦은 오후에 하얀 빛이 차갑게 고여 있었다. 강민우는 진료실 문 앞에서 갑자기 발을 멈추고 작은 어깨를 단단히 굳힌 채 숨을 몰아쉬었다.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달래보았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문고리에 박힌 채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만 거칠게 돌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넥타이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하늘그룹 대표이사라는 이름은 회의실에서 사람들을 침묵시켰지만 6살 아이의 공포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민우의 눈높이에 맞추었으나 아이는 아버지의 손길까지 피했다. 그 조용한 거절은 어떤 투자 실패보다 깊고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때 병원 로비 쪽에서 색연필이 든 낡은 천가방을 맨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설이는 자원봉사 미술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고 아이의 굳은 손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복도 바닥에 천천히 앉아 흰 종이를 무릎 위에 펼쳤다. 자동차가 오늘은 어디까지 가고 싶을까요? 그녀는 아이를 보지 않은 채 아주 낮고 부드럽게 물었다. 민우의 손에서 돌아가던 작은 바퀴가 처음으로 멈추었고 태준의 시선도 설인의 손끝으로 옮겨갔다. 설인은 회색 도로 대신 노란 들판을 그리고 병원 건물 대신 구름 모양의 차고를 그렸다. 아이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을 한 걸음 낮추어 종이 위를 들여다보았다. 겁이 나면 잠깐 주차해도 괜찮아요. 설이는 색연필을 내려놓으며 아이가 선택할 시간을 조용히 남겨두었다. 민우는 한참 뒤에 파란색 색연필을 집었고 작은 자동차 옆에 둥근 사람 하나를 그렸다. 태주는 그 둥근 얼굴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 같이 가는 사람. 민우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고 설이는 그 말을 귀한 약속처럼 받아들였다. 의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료실 문을 열었으며 아이는 종이를 품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복도에 남아 설인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색연필을 가방에 넣었다. 수많은 전문가와 상담사가 실패한 일을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10분 만에 해낸 셈이었다. 그 사실은 태준에게 고마움보다 먼저 경계심을 불러왔고 경계심은 곧 계산으로 변했다. 성함을 알려주시죠. 그는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한설인입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지만 상대의 고급 정장과 수행비서의 위치를 빠르게 살폈다. 병원에서 만나는 부유한 보호자들은 대개 감사보다 요구를 먼저 내밀었고 설이는 그런 시선을 오래 견뎌왔다. 민우에게 필요하면 다음 수업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명함 대신 봉사센터 안내지를 건넸고 그 담백한 태도는 태준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태준은 안내지를 받은 뒤 박지훈 변호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이름 하나를 넘겼다. 그는 누군가를 조사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민우 주변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우연도 남겨둘 수 없었다. 지우는 30분 안에 기본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고 태주는 병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지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고 그 남자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매일 실패하고 있었다. 설이는 지하 매점에서 식은 김밥 하나를 사들고 병동 엘리베이터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녀의 양어머니 오영숙은 같은 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수술비 고지서는 설인의 가방 안에서 무겁게 접혀 있었다.
미술학원 보조 강사와 병원 봉사 수당으로는 산소호흡기, 대여비도 빠듯했다. 그래도 설이는 누군가의 동정으로 삶을 버틴다는 생각만큼은 끝까지 피하고 싶었다. 그날 밤, 태준의 서재에는 지훈이 보낸 보고서가 푸른 모니터 비달에 펼쳐졌다. 한설인, 29살, 지방보육원 출신, 현재 미술학원 시간 강사와 병원 자원봉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친부모 기록은 오래전에 폐기되었고, 법적 가족은 양어머니 한 명뿐이었다. 부채는 병원비와 생활대출이 전부였으며, 정치권이나 재벌가와 연결된 흔적은 없었다. 태주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이상할 만큼 조용한 결론을 받아들였다. 설이는 돈이 절실했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칠 만큼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우가 그녀 앞에서 말을 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 선택의 여지를 좁혔다. 그는 오래전부터 완벽한 어머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민우가 견딜 수 있는 어른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하늘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겨울처럼 건조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도혁 회장은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 주주총회 자료보다 결혼 조건서를 먼저 밀어놓았다. 상대는 윤혜나였고 그녀의 집안은 정치권과 금융권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오래된 동맹이었다. 내 사생활이 아니라 그룹의 안정 문제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위협이 선명히 숨어 있었다. 태주는 서류를 넘기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만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해나와의 약혼 이야기가 다시 올라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숨은 지분 거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우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는 순간 태준의 침묵은 더 이상 예의가 아니었다. 민우의 이름을 회사 문서에 넣지 마십시오. 그는 낮게 말했고 회장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도혁은 웃지 않았지만 오래된 승자의 여유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흔들리고 흔들리는 아이는 후계 구조의 약점이 된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재벌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문장처럼 들렸다. 태주는 손끝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민우를 기숙형 교육재단에 보내겠다는 암시를 정확히 이해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이 아니라 제도로 사람을 길들이려 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해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승낙받은 사람처럼 태준에게 미소 지었다. 윤혜나는 세련되고 침착했으며 기자들 앞에서 완벽한 가족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태준은 그녀가 민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를 사람이 아니라 자리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우에게도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해나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더 깊이 얼어붙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병원 미술 치료실 앞에서 설인을 다시 기다렸다. 설인은 아이들이 남긴 물감 자국을 닦고 있었고 낡은 앞치마에는 파란색과 초록색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나타난 이유를 짐작했지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런 작은 자존심을 보며 이 여자가 쉽게 부서지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제 아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태준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고 설이는 걸레를 접던 손을 멈추었다. 그 말에는 감사도 부탁도 부족했고 마치 비싼 물건의 기능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건조했다. 설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젖은 손을 수건에 닦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고용할 수 있어도 어머니는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단히 갈랐다. 태주는 그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검은 가죽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계약 기간은 6달이고 법적 혼인신고와 동거 형식만 필요하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다. 설인의 양어머니 수술비와 병원비는 전액 지원되고 계약 종료 뒤에는 별도의 생활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었다. 당신의 삶을 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주는 그녀의 분노를 보며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 가난을 빌리겠다는 뜻인가요? 설이는 서류를 넘기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과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도 그 차이를 몰라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의 세계는 선택보다 손실 계산에 가까웠다. 민우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점점 더 비겁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설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병원 행정팀 번호가 화면 위에 떠올랐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빛이 변했고 연체된 보증금과 수술 일정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이 흰색으로 질려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앞세우면 누구든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설이는 전화를 끊은 뒤 오래 침묵했고 창밖의 병원 정원에는 늦은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양어머니가 자신을 보육원에서 데려오던 날 낡은 운동화 끈을 묶어주던 손을 떠올렸다. 그 손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 하나쯤은 잠시 접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이 함께 떠오르자 이 선택이 단순한 거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설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민우 앞에서는 거짓말을 최소한으로 하고 아이가 저를 거부하면 즉시 계약을 끝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문 하나가 닫히고 있었다. 태주는 그 조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했다. 구청 혼인신고 창구는 생각보다 작고 평범했으며 그 평범함이 오히려 설인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서류 위에 적힌 강태준과 한설인이라는 이름은 서로의 삶을 제대로 모르는 두 사람을 법적으로 묶고 있었다. 창구 직원은 사무적인 미소로 도장을 확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축하 인사조차 놓일 자리가 없었다. 결혼은 이렇게 조용히 끝났고 설이는 자신의 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매달렸다. 태주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인에게 새 휴대전화와 보안카드를 건넸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받지 않고 잠시 닫힌 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는 부부라기보다 서로 다른 계절에서 잘못 만난 사람들 같았다. 저를 아내로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이는 담담히 말했고 태주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녁, 민우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설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가 다가오자 아무 말 없이 어제 그린 그림을 품에서 꺼냈다. 그림 속 자동차 옆에는 둥근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났고 설이는 그 작은 변화 앞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켰다. 오늘은 같이 가는 사람이 둘이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우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태주는 복도 모퉁이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계약서에 적지 못한 감정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르고 책임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따뜻했다. 설이는 아이의 그림을 접지 않고 두 손으로 받았고 민우는 그녀의 손등 위에 작은 손가락을 올렸다. 태주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자신이 처음으로 계산을 멈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조용한 시작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고 하늘 그룹 내부 게시판에는 그날 밤 이미 기사가 떠돌았다. 강태준 대표가 정체불명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문장은 재벌가 사람들의 호기심과 악의를 동시에 깨웠다. 해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 태준 대신 기사, 사진 속 서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에 끼워진 반지는 차갑게 빛났고 그 빛은 축복보다 경고에 가까웠다. 서린은 양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지새운 뒤 새벽에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우편함 안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는 누런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손으로 봉투를 꺼내다가 겉면에 적힌 낯선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한서린이 아니라 오래전 보육원 기록에서만 보았던 자신의 출생명 한서윤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고 사진 속 여자는 젊은 강도영 옆에 서 있었다. 서리는 그 여자의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고 그 문장은 새벽의 공기를 차갑게 찢었다. 강씨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 내 어머니가 사라진 곳도 바로 그 집이다. 제2장 인정받지 못한 신부. 강씨 일가의 평창동 저택은 집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미술관처럼 차갑고 넓었다. 한서리는 검은 대문을 지나며 자신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린다고 느꼈다. 정원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현관 앞에 선 수행원은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을 보며 짧게 숨을 멈추었다. 그 침묵은 노골적인 무시보다 더 또렷하게 이 집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던 오 집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까지 낮추지는 않았다. 사모님 방은 동관 끝입니다.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말을 너무 정확하게 발음해서 오히려 그 단어를 비워버렸다. 서리는 그 차가운 예절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랑받는 일이 아니라 밀려나지 않는 일이었다.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벽마다 걸린 가족 사진들이 서린을 신문하듯 내려다보았다. 강도혁 회장의 젊은 얼굴, 태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 그리고 어린 태준의 경직된 미소가 차례로 지나갔다. 사진 속 누구도 편안하게 웃지 않았고 부유함은 이상하게도 온기를 만들지 못했다. 서리는 민우가 이런 벽들 사이에서 혼자 자랐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가슴이 조용히 무거워졌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손님 방처럼 완벽했지만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색깔별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이 놓여 있었다. 서리는 그 모든 준비가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이 집의 체면을 위한 장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작게 숨을 고르며 손을 천천히 폈다. 저녁 식사 전 오 집사는 서린에게 식사 예절과 가족 호칭을 짧게 설명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명령에 가까웠고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경고가 숨어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들었다. 민우가 불편해하면 저는 식탁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오 집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식당에는 태준과 민우가 먼저 앉아 있었고 도혁은 일부러 늦게 등장했다. 민우는 서린이 들어오자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눈을 피하지는 않았다. 서린은 아이의 맞은편이 아니라 조금 비껴난 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그 선택을 조용히 보았고
그녀가 아이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다. 새어머니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도혁이 식사가 시작되기 전 아무렇지 않게 민우에게 말했다.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고 숟가락이 접시 위에서 낮은 소리를 냈다. 서리는 도혁보다 먼저 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우가 편한 이름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었다. 도혁은 서린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가격을 매기려는 사람의 습관이 있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도 무책임합니다. 그는 나이든 권위로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리는 그 말에 담긴 폭력을 알아들었다. 태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도혁의 시선을 막았다. 민우의 호칭 문제는 저와 서린 씨가 결정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낮고 짧았지만 식탁의 온도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우는 서린의 방문 앞을 2번 지나갔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서린은 문 너머의 작은 발소리를 들으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아이가 물러설 공간을 남겨주는 일이 더 어려웠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그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동차 옆에 둥근 사람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생활은 조용한 시험처럼 이어졌다. 아침마다 하녀들은 서린의 옷차림을 흘끗 보았고 운전기사는 그녀가 어느 문으로 나가야 하는지 묻기 전에 판단했다. 태준의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대표이사의 배우자라고 불렀지만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서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려 했으나 무시받는 일에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서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 8시가 지나면 아이는 반드시 그녀의 작업방 앞 작은 의자에 앉았다. 서린이 문을 열면 민우는 책을 읽는 척했고 들어오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만 저었다. 여기 있어도 돼요. 서린은 매번 같은 말만 남겼고 그 반복은 천천히 둘 사이의 약속처럼 변했다. 며칠 뒤 민우는 색연필 상자를 들고 작업방 문턱 안쪽으로 한 발만 들어왔다. 서린은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커다란 종이를 바닥에 펼쳐 놓았다. 아이는 집을 그리다가 지붕을 검은색으로 칠했고 창문에는 아무도 그리지 않았다. 서린은 그 그림을 보고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대신 노란색 색연필을 옆에 놓았다. 불빛은 나중에 켜도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우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오래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창문 하나에 아주 작은 노란 점을 찍었다. 그 점 하나가 서린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크게 느껴졌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고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러나 밤마다 그녀의 문 앞에 앉는 시간은 조금씩 길어졌고 서린은 그 변화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저택 밖에서는 서린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자라났다. 인터넷 기사들은 그녀를 무명 미술 강사라고 불렀고 일부 댓글은 그녀의 보육원 출신 기록까지 들춰냈다. 하늘그룹 홍보팀은 기사를 지웠지만 지워진 말들은 더러운 물처럼 사람들의 입안에 남았다. 서린은 휴대전화 화면을 닫고도 자신을 평가하던 문장들이 손등에 붙은 먼지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태주는 그 기사들을 보고 홍보팀장을 강하게 문책했지만 서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는 그녀가 동정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잘못된 위로가 더 깊은 모욕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그러나 저녁에 그녀가 홀로 식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자 그는 결국 서재문 앞에서 멈추었다.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자
서리는 쓴웃음을 아주 작게 지었다. 조치보다 사과가 먼저일 때도 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고, 태주는 잠시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상처를 인정하는 법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이 집이 당신에게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과에 가까웠지만 충분히 따뜻하지는 않았다. 서리는 그 어설픈 문장 안에서 그래도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을 보았다. 주말 저녁, 강씨 일가의 작은 만찬이 열린다는 통보가 갑자기 내려왔다. 서리는 그 자리가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태주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민우가 그 식탁에 앉는다면 자신도 가겠다고 답했다. 태주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계약서에 없는 걱정이 들어 있었다. 만찬장에는 도혁의 동생 부부와 몇몇 친척들이 먼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서린을 향해 지나치게 밝게 웃었다. 그런 웃음은 대개 환영보다 조롱에 가까웠고 서린은 이미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한 여자는 그녀의 출신 학교를 물었고 다른 남자는 미술 강사 수입으로 서울 생활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질문들은 모두 예의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윤혜나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만찬장에 들어섰고 공기는 즉시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이 집을 오래 드나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도역 옆자리에 앉았고 서린에게 완벽한 미소를 보냈다. 갑작스러운 결혼이라 모두 놀랐어요. 해나는 잔을 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에게는 잠시 안정적인 보호자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 말은 축하처럼 들렸지만 서린의 자리를 임시로 못 박았다. 서린은 물잔을 들지 않고 해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잠시인지 오래인지는 어른들이 먼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친척들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다. 해나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태주는 서린의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예상보다 강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혁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민우에게 해나가 사온 선물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민우는 상자 안의 고가 로봇을 바라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아이는 대신 서린의 치마 자락 근처로 아주 조금 몸을 붙였다. 그 작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누구보다 해나에게 선명하게 보였고 그녀의 웃음은 처음으로 아주 얇게 갈라졌다. 민우가 낯선 사람에게 금방 정을 주네요. 해나는 낮게 말했다. 태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식탁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서린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도혁은 아들의 표정을 살폈고 해나는 입술 끝의 미소를 다시 정돈했다. 서린은 태준이 자신을 보호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에 섰다는 사실에 더 크게 흔들렸다. 만찬이 끝난 뒤 서린은 답답한 마음을 식히려 저택 서쪽 복도로 걸어갔다. 그곳은 오래된 응접실과 기록 보관실이 이어진 공간이었고 방문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듯했다. 벽에는 하늘재단의 기부 행사 사진들이 연도별로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미소를 하고 있었다. 서리는 지나치려다 한 사진 앞에서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사진은 18년 전 자선 경매 행사였고 젊은 강도혁 옆에 낯익은 눈매의 여자가 서 있었다. 서리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새벽에 받은 봉투 속 사진을 떠올렸다. 같은 여자였다. 사진 아래 작은 명패에는 하늘재단 특별비서 윤서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설이는 자신의 출생명 한서윤과 그 이름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녀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등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손을 내렸다. 태준이 복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녀가 본 것을 이미 짐작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이곳은 오래된 행사 자료만 모아둔 곳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건조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사진을 피했다. 설이는 그 작은 회피를 놓치지 않았다. 저 여자분을 아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태주는 대답하기 전 오래된 사진 속 여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비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을 담고 있었지만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다. 설이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다. 제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말하자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태준은 설인을 서재로 불러보고서를 기다리라고 했다. 지훈 변호사가 오래된 재단 인사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삭제된 자료가 너무 많았다. 설인은 서재 소파에 앉아 손을 맞잡았고 태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밀어주었다. 당신 일이면 계약 범위 바뀝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지훈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설인이 묻자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는 낮게 대답했다. 다만 이유를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경고처럼 들렸고 설이는 그 안에 숨은 두려움을 알아차렸다. 태주는 자신이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약점이 된다고 믿는 남자였다. 며칠 뒤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고열로 쓰러졌다.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아이는 잠결에 계속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손을 휘저었다. 태주는 즉시 주치의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민우는 산소 마스크를 보자 격렬하게 울었다. 설이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말없이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자동차를 그렸다. 민우의 울음은 아주 천천히 낮아졌고 아이는 설인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태주는 침대 반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또다시 그녀가 해내는 것을 보았다. 설이는 민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무서우면 여기 세워두자.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했던 말을 다시 했고 민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민우는 열에 잠긴 목소리로 아주 작은 말을 흘렸다. 엄마. 그 한 단어는 병실의 기계음 사이로 희미하게 떨어졌지만 설인의 온몸을 멈추게 만들었다. 태준도 들었고 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이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지 않으려 했으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조용히 삼켰다. 태주는 병실 밖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돌아오다가 유리문 앞에서 멈추었다. 설이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민우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장면은 완성된 가족 사진처럼 보였지만 태주는 그 아름다움이 두려웠다. 계약은 끝낼 수 있어도 아이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병원 라운지로 걸어가 지훈에게 도혁과 윤서아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통화를 마치려는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해나였다. 그녀는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고
평소의 우아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 아이가 그의 사고를 기억하면 안 돼요. 그녀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태주는 움직이지 않은 채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해나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통화를 끊고 빠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라운지 유리벽에는 태준의 굳은 얼굴이 어둡게 비쳤고 그의 손에 들린 종이컵은 조금씩 찌그러지고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민우가 서린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고 병실 밖에서는 오래 묻힌 사고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제3장 사고 뒤에 숨은 비밀. 윤혜나의 목소리는 병원 라운지 유리벽 사이로 사라졌지만 강태준의 귓속에는 오래 남아 있었다. 그 아이가 사고를 기억하면 안 된다는 문장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태준은 종이컵을 휴지통에 버리고 병실 쪽으로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다. 서린이 민우의 손을 잡고 잠든 모습을 보자 그는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민우의 열은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 내려갔고 아이는 깨어난 뒤에도 서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린은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억지로 웃었지만 밤새 들은 해나의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곧장 묻고 싶었으나 병실 안에서는 어떤 진실도 아이보다 앞설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민우가 잠든 뒤 병원 기록실 위치를 조용히 확인했다. 서린은 자신이 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재벌가의 비밀을 건드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민우가 잠결에 떨던 손과 해나의 낮은 목소리가 자꾸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는 병원 자원봉사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오래된 기록 보관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았다. 정당한 권한은 없었지만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미 두려움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다. 기록실 직원은 서린을 알아보고 미술 수업 자료를 찾으러 왔느냐고 물었다. 서린은 망설임을 감추며 오래전 소아 외상 치료 프로그램 자료가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보관 목록을 열어주었고 서린은 그 속에서 강민우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응급 기록은 이상하게도 보안 등급이 바뀌어 있었고 열람자는 강도혁 회장의 비서실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남은 수정 날짜를 보며 손끝이 천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고는 3년 전이었지만 병원 기록은 불과 한 달 전에 다시 열리고 닫혀 있었다. 누군가 민우의 과거를 지우려 했고 그 시점은 태준의 재혼 이야기가 나온 직후였다. 서린은 출력 가능한 주변 자료만 저장하고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태준은 병원 주차장에서 서린의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챘다.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그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차분함 뒤에는 이미 날카로운 불안이 숨어 있었다. 서린은 숨기려 했으나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우 사고 기록을 봤어요. 그녀가 말하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온기가 빠르게 사라졌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린은 그 안에서 상처보다 공포를 먼저 들었다. 그는 그녀가 비밀을 캐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민우의 상처가 다시 열릴까봐 두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진실을 묻어두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서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끝까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태주는 차문을 열지 않은 채 병원 외벽에 번지는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고 그 문장 하나에 눌린 세월이 느껴졌다. 그 아이가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당신이 다시 그 밤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애원에 가까웠다. 그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리는 너무 아파서 오히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기록을 고쳤고 누군가 민우가 기억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리는 그 시선 속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피로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보다 무거운 침묵이 놓였고 그 침묵은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붙잡고 있었다. 태주는 결국 지훈을 호출했고 세 사람은 새벽 가까운 시간에 병원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지훈은 회색 파일을 펼치며 하늘재단에 삭제된 인사기록 일부를 복구했다고 말했다. 윤서아는 18년 전 강도역의 특별비서였고 재단 명의로 관리되던 차명 지분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었다. 그녀는 어느 날 내부 감사 직전에 사라졌고 그 직후 보육원에 여자아이가 맡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리는 그 여자아이가 자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몸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보육원 서류에는 발견 장소만 적혀 있었고 친모가 직접 맡겼다는 기록은 없었다. 누군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떼어놓았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생겼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다. 지우는 말을 고르며 더 불편한 자료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윤서아가 사라진 날 강도역 회장의 개인 차량이 지방보육원 근처 톨게이트를 지난 기록이 있었다. 그 자료는 오래전에 폐기 처리됐지만 보험사 백업 서버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리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고 자신이 평생 품었던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갑자기 갈 곳을 잃었다. 태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마다 얼굴이 더 굳어졌지만 서린에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강도역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지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잔혹함이 서린의 삶에도 박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쉽게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다.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태주는 낮게 말했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제 삶이에요. 서린은 눈물을 참느라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지만 말끝은 분명했다. 민우의 사고도 제 어머니의 일도 당신 집안이 덮어온 일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아팠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강시성을 가진 모든 권력이 벽처럼 솟아 있었다. 그 벽은 다음 날 아침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터넷 포털에는 한서린이 병든 양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강태준과 결혼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는 그녀의 대출 내역과 병원비 고지서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고 사진에는 원룸 앞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댓글들은 순식간에 더러워졌고 그녀를 팔려간 여자라고 부르는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리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양어머니 병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곧이어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기자들이 병원 로비까지 들어왔다고 알려왔다. 서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태준의 경호팀보다 먼저 사람들 사이에 갇혔다. 누군가 그녀에게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양어머니도 계약을 알았느냐고 소리쳤다. 그 질문들은 칼보다 무딘 대신 더 오래 사람을 찢어놓는 종류의 폭력이었다. 서리는 병실 문 앞에서 기자들을 막아서며 양어머니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는 그녀의 얼굴보다 병실 안에서 놀란 노인의
흐린 눈을 더 집요하게 향했다. 서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 고통을 뼈저리게 알았다. 태주는 하늘그룹 이사회 보고 도중 전화를 받았고 곧장 회의실을 나섰다. 이사들은 그의 결례에 술렁였지만 그는 단 한 명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회사 주가와 합병 일정, 해나 집안과의 관계까지 모두 중요했지만 지금 병원 복도에서 서린이 혼자 버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홍보팀장에게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태주는 기자들 사이를 뚫고 서린의 앞에 섰다. 그의 등은 넓었지만 서린에게는 그보다 먼저 들린 숨소리가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분노를 억누른 채 카메라를 바라보았고 수십 개의 렌즈가 동시에 그를 향했다. 한서린 씨는 제 법적 배우자이며 제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하게 로비 전체를 눌렀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태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과 병원 기록을 유출한 사람은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고 그 문장에는 협박보다 확신이 더 강했다. 결혼의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는 저에게만 하십시오.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서리는 그가 자신의 손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태준도 더 세게 잡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 아주 얇은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공개적인 보호 선언으로 바뀌는 순간 해나가 의도한 모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서린의 가난보다 태준이 회의를 벌이고 병원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했다. 그날 밤 병원은 겨우 조용해졌지만 서린의 양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다. 네가 나 때문에 그런 결혼을 한 거니? 영숙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고 서린은 그 말에 더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처음은 그랬어요. 서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태주는 병실 밖에서 그 말을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벽에 기댄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는 문장은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서린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계약상 의무인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누가 그녀를 다치게 하든 그는 더 이상 중립에 서지 못했다. 이틀 뒤 지우는 오래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백업 데이터를 일부 복구했다. 영상은 손상되어 있었고 빗소리와 경고음이 뒤섞인 화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흔들렸다. 태주는 서린과 함께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반복 재생되는 몇 초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보았다. 화면 속 여자는 민우의 친모처럼 보였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의 위치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민우의 친모였던 정아이는 왼손잡이였고 태주는 그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영상 속 운전자는 오른손으로 기어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습관적인 동작을 했다. 서리는 화면을 멈춰 달라고 말했고 확대된 프레임 안에서 운전자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손에는 작은 푸른 보석이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태주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해나가 만찬 자리에서 잔을 만지던 손을 떠올렸다. 같은 디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화면이 흐렸지만 심장은 이미 답을 알아챈 사람처럼 거칠게 뛰었다.
지우는 영상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선명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과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다시 악몽을 꾸다가 울면서 깨어났다. 서리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고 태주는 방문가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민우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다가 그림책 모서리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엄마가 운전 안 했어. 그 말은 너무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태주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민우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낮췄다. 누가 운전했는지 기억나니? 그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고 서린의 소매를 붙잡았다. 반짝이는 손이 있었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뒤에서 나를 안고 있었어. 서린은 민우를 품에 안았고 아이의 작은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인이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죄책감과 슬픔을 붙들고 살아온 셈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진실을 알면서도 민우의 기억을 묻으려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은폐였다. 새벽 3시. 지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사고 당시 주변 차량 중 한 대의 보험 보관 영상이 더 남아 있었고 원본 해상도는 기존 파일보다 훨씬 높았다. 태주는 노트북을 열고 전송된 파일을 재생했으며 서리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였다. 빗속의 화면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사고 직전 운전자의 손이 사이드미러 불빛 아래 잠깐 드러났다. 푸른 보석 반지는 선명했고 반지 안쪽에는 윤씨 가문의 문양처럼 보이는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서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태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해나를 떠올렸고 그녀가 민우에게 선물을 건네던 미소까지 함께 떠올렸다. 그 미소 뒤에서 아이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침묵은 차라리 폭풍에 가까워졌다. 화면은 몇 초 뒤 검게 끊겼지만 진실은 이미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태주는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리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이제 아버지로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아직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사장 계약이 약속이 되었을 때 복구된 영상은 진실의 문을 열었지만 법정에 세울 만큼 단단하지는 않았다. 박지우는 새벽 회의실에서 화면을 여러 번 확대했고 푸른 보석 반지와 윤씨 가문의 문양을 따로 정리했다. 그러나 비와 충격으로 흐려진 프레임은 결정적인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다. 강태주는 모니터 앞에 앉아 분노보다 더 차가운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한설이는 화면 속 손가락을 바라보며 민우가 말한 반짝이는 손을 계속 떠올렸다. 아이의 기억은 너무 작고 아팠으며 어른들의 증거 규칙은 그 기억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설이는 그런 세상이 잔인하다고 느꼈지만 감정만으로 해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태주는 그녀의 굳은 얼굴을 보고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주먹을 풀었다. 지금 공개하면 해나 쪽에서 조작이라고 몰아갈 겁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 말은 모두에게 필요한 냉정함이었다. 하늘그룹 이사회는 여전히 윤씨 가문의 자금에 기대고 있었고 강도혁은 그 관계를
마지막 방패처럼 붙잡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이 들어온 결혼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거래의 한복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깊이 눌렀다. 태주는 지훈에게 원본 저장 경로와 사고, 당일 통화 기록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지만 서리는 그 안에서 거의 눌러둔 절박함을 들었다. 민우의 친모 아인이 억울하게 죽었을 가능성은 태준이 버텨온 죄책감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었다. 그는 이제 슬픔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말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그날 아침 저택으로 돌아온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색연필 상자를 꺼냈다. 아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집을 그렸고 검은 지붕 대신 연한 초록색 지붕을 골랐다. 서리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림 속 창문마다 노란 점이 찍히는 것을 보았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앞에 세 사람을 나란히 그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움직임을 멈춘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민우는 가장 작은 사람을 자기라고 말했고 키 큰 사람을 아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선 사람을 가리킨 아이는 서린을 보지 않은 채 색연필 끝을 굴렸다. 여기는 선생님 자리야. 민우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자리는 가족 그림의 정확한 중심이었다. 서린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먼저 뜨거워져서 고개를 조금 숙였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지 않아도 그 그림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태주는 아이가 종이를 들고 방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계약서의 6달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이미 그 계약보다 훨씬 멀리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따뜻한 순간이 길어질수록 서린의 마음에는 다른 불안도 함께 커졌다. 자신이 오래 머물수록 민우에게 더 깊이 들어가고 떠나야 할 때 아이는 더 크게 다칠지도 몰랐다.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도 처음과 달라졌고 그 변화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서리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갖고 싶어진 것들이 모두 빼앗기기 쉬운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오후 늦게 지우는 서린을 따로 불러 보육원 기록과 병원 출생 자료를 비교한 결과를 전했다. 윤서아는 실종되기 전 비밀리에 딸을 낳았고 출생 신고는 제3자의 손을 거쳐 뒤늦게 처리되었다. 그 제3자는 하늘재단 산하법무팀 직원이었으며 직원의 당시 상사는 강도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서리는 종이를 넘기다가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서류 위에서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양 서류의 서명란 옆에 남은 작은 보증 도장이었다. 그 도장은 강씨 일가가 운영하던 복지재단의 내부 승인 표시였고 일반 입양 과정에는 쓰이지 않는 형식이었다. 서리는 양어머니가 자신을 사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랑의 시작점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가능성이 너무 아팠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네요. 서리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그녀 옆에 서 있었지만 쉽게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버림받았다는 믿음으로 버텨온 삶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면 위로는 오히려 모욕처럼 들릴 수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고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더 따뜻했다. 서리는 컵을 잡고도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오래전 보육원 마당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던 토요일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사람을 미워하며 덜 외로워지려 애썼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겼다면
그 미움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보다 현재가 더 무서워졌고 그 현재에는 태준과 민우가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 문을 열어둔 채 설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밖에는 봄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도시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다. 설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 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의심과 애정이 한꺼번에 놓여 있었고 어느 것부터 말해야 할지 어려웠다. 당신을 이 집에 들인 건 민우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결혼 계약서를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설이는 그의 옆얼굴을 보았고 그가 감정을 말하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서툰 고백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태주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의 어머니가 집안을 떠나던 밤 이야기를 꺼냈다. 강도혁은 아내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침묵시켰고 어린 태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 후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인질이 된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태주는 설인을 보지 못한 채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설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프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고백이었다. 그녀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민우를 지키고 싶었고 태준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 마음들이 모두 누군가의 공격 지점이 될까 두려웠다. 저도 무서워요. 설이는 손끝을 맞잡으며 오래 참아온 말을 조용히 꺼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고 지금은 떠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생겼어요. 태주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고 설이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두려움을 보았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는 일 하나에도 많은 책임이 필요했다. 그때 문 밖에서 민우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그림을 들고 서 있었고 아빠와 선생님이 싸웠는지 묻는 얼굴이었다. 설이는 눈물을 감추며 웃었고 태주는 처음으로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아니야.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민우는 그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다시 잠든 뒤 저택의 밤은 이상할 만큼 깊고 고요해졌다. 설이는 아이의 그림을 작업방 벽에 붙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곳은 법으로 받은 자리도 누군가가 허락한 자리도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내어준 자리였고 그래서 더 쉽게 떠날 수 없는 자리였다. 다음 날 오후 오 집사는 설인에게 회장님이 별채 온실에서 기다린다고 전했다. 태주는 회사 긴급 회의 때문에 외출한 상태였고 민우는 치료 수업을 받고 있었다. 설이는 이것이 우연한 호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온실 문을 열자 짙은 흙냄새와 난초 향이 섞여 밀려왔고 강도혁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혁은 설인에게 앉으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다. 윤서하에 대해 알고 싶겠지. 그의 첫마디는 인사보다 빠르고 잔인했다. 설이는 어머니의 이름을 들은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도혁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띄었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은 내가 갖고 있다.
도혁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 기록을 원하면 이 집에서 나가라. 서리는 이미 예상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도혁은 태준과 민우에게서 떨어지는 조건으로 윤서하의 실종 당시 자료와 마지막 편지를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서리는 그 제안이 거래가 아니라 협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죄책감으로 민우 곁을 스스로 떠나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되면 태주는 그녀를 붙잡아도 이기적이 되고 민우는 다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게 된다. 도혁은 언제나 사람의 가장 아픈 지점을 찾아 그것을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고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도혁은 한동안 온실 유리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피로가 섞인 얼굴로 웃었다. 강씨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그는 낮게 말했다. 네 어머니도 내 아내도 태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말에는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잔혹함을 운명처럼 믿는 사람의 오만이 있었다. 서리는 그 순간 이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은 계산을 흐리고 계산 밖의 선택을 만들며 도혁이 평생 세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태준이 서린을 사랑하기 전에 민우가 그녀를 더 필요로 하기 전에 잘라내고 싶어 했다. 서린은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위험이라는 사실보다 그 위험을 도혁이 너무 정확히 이용한다는 사실에 더 아팠다. 온실을 나올 때 도혁은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다. 안에는 윤서아의 젊은 시절 사진과 절반만 찢긴 편지 사본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딸을 지켜달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수신자는 놀랍게도 태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서리는 그 조각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나머지 원본은 도혁의 금고 안에 있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더 굵어졌고 저택의 유리창마다 물줄기가 길게 흘렀다. 서리는 작업방 책상 앞에 앉아 민우에게 줄 편지를 천천히 썼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아직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결국 선생님은 잠깐 먼 곳에 다녀오지만 내 그림 속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태준에게 남기는 편지는 더 오래 걸렸고 몇 번이나 찢어 다시 써야 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두렵다는 말을 이해한다고 적었고 그래서 자신도 두렵다고 적었다. 그러나 민우의 안전과 어머니의 진실이 같은 저울에 올라간 순간 자신은 한쪽만 선택할 수 없었다. 마지막 줄에는 당신과 민우를 지키기 위해 회장님을 혼자 만나러 간다고 적었다. 서리는 결혼 반지를 빼서 편지 위에 올려놓았고 그 작은 금속이 책상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반지는 처음부터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계약 물건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에 남은 옅은 자국을 오래 바라보다가 비옷을 집어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민우의 방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뒤 서리는 아무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갔다. 회사에서 돌아온 태주는 서린의 방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는 작업방 문을 열었고 벽에 붙은 민우의 가족 그림 아래에서 반지와 편지를 발견했다. 종이를 펼치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숨이 막혔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르렀을 때 태주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밖에서는 비가 저택의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민우의 그림 속 노란 불빛만 벽에서 조용히 빛났다. 태주는 반지를 손바닥에 쥐고 곧장 도역의 별장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훈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는 아주 늦게 결심했다. 계약으로 데려온 여자가 이제 그의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혼자 어둠 속에 둘 수는 없었다. 제호장 강씨 가문에 찾아온 운명. 강태준이 도착했을 때 강도역의 별장은 새벽비 속에서 검은 유리 상자처럼 서 있었다. 정문 경비들은 대표이사를 막지 못했지만 그들의 굳은 얼굴은 이미 명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태주는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손안의 반지를 더 세게 쥐었다. 한설인을 혼자 보내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응접실 안에서 설인은 도역과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누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도역은 태준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잔을 내려놓았다. 결국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투는 아니었다. 태주는 설인의 얼굴부터 살폈고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겨우 숨을 쉬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태주는 시선만으로 그녀를 멈추게 했다. 이제 혼자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꾸짖음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과 애원이 함께 있었다. 설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끝만 움켜쥐었다. 도역은 두 사람의 침묵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네가 원하는 진실은 여기에 있다. 도역은 설인을 향해 말했지만 눈은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윤서아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하늘재단 차명 지분 내역 일부가 들어 있었다. 윤서아는 강도역의 비리를 알게 된 뒤 태준의 어머니에게 딸을 맡기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했고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으며 윤서아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설이는 편지 속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평생 품었던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편지에는 딸을 미워한 적 없으며 반드시 데리러 가겠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지만 설인의 마음 한쪽을 오래 묶고 있던 쇠사슬은 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조용히 턱끝을 타고 떨어졌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설명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고 싶어졌다. 이걸 숨기려고 설인 씨를 내보내려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도역의 오래된 권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도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가문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사라져야 한다. 그 말은 변명보다 더 무서운 신념이었다. 태주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벗어나려 했던 집안의 문장을 완전히 이해했다. 강씨 가문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대신 약한 사람을 치워 길을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길 위에서 대표이사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태주는 설인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다음 날 하늘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와 주주들로 가득 찼다. 강도혁은 여전히 회장석에 앉아 있었게 윤혜나는 윤씨 가문 측 고문들과 함께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태준이 감정에 흔들려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그러나 태준은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준비한 숫자와 증거를 들고 들어왔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준은 하늘재단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사이의 자금 흐름을 공개했다. 차명 지분은 강도혁 개인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일부 자금은 윤 씨 가문과의 비공식 거래로 흘러갔다. 주주석에서 낮은 소란이 번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거칠게 울렸다. 도혁은 얼굴색을 잃지 않았지만 손끝이 책상 가장자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태주는 이어서 윤서아의 편지 사본과 하늘재단 내부 승인 기록을 위록 화면에 띄웠다. 한 여자의 실종과 한 아이의 보육원 입소가 기업의 부패장부와 같은 날짜에 묶여 있었다. 서리는 회의장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이름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비밀이 아니라 기록으로 서는 순간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자료로 현재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러웠고 표정은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리는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서 사라진 푸른 반지 자국을 보았다. 그 빈자리는 오히려 더 선명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서리는 준비해온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저도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장의 웅성거림을 뚫고 분명하게 퍼졌다. 녹음기에서는 해나가 누군가에게 사고 차량의 원본 영상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어서 민우가 그 밤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문장도 재생되었다. 해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졌고 그녀가 붙잡고 있던 우아함은 순식간에 깨졌다. 기자들이 동시에 일어서자 해나의 고문들이 녹음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리를 높였다. 지우는 즉시 원본 파일 제출 절차와 제보자 보호 신청서를 화면에 띄웠다. 사고 차량 정비소 직원이 익명으로 보낸 녹음은 이미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된 상태였다. 태주는 그 순간에도 해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민우가 언젠가 이 장면을 알게 될 때 덜 아프기를 바랐다. 해나는 결국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작은 소리는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다. 그녀는 민우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약혼과 지분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변명은 죽은 사람과 상처 입은 아이 앞에서 너무 가벼웠다. 서리는 해나를 증오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런 삶을 만든 세계가 지독하게 허망했다. 강도혁은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주주들의 표정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었고 회장 직무정지 안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되었다. 도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처음으로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 태주는 아버지를 승리감 없이 바라보았다. 무너진 것은 한 사람의 권력만이 아니라 그를 닮지 않으려 버틴 자신의 오랜 공포이기도 했다. 회의장 밖 복도에서 도혁은 태준을 불러 세웠고 둘 사이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놓였다.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것이다. 도혁은 마지막 저주처럼 말했다. 태주는 잠시 서린이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키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태준이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걸어 나오는 문장처럼 들렸다. 모든 진실이 공개된 뒤에도 서린의 마음은 곧장 가벼워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로였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은 여전히 너무 길었다. 그녀는 태준과 민우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선택이 정말 자신의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양어머니가 예전에 빌려주었던 작은 작업실로 숨어들었다. 작업실은 오래된 시장 골목 위층에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밀가루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서리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민우가 그려준 가족 그림을
새 캔버스에 옮겼다. 가운데 선 자신의 얼굴은 몇 번을 고쳐도 쉽게 완성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가져야 하는지 아직 몰랐다. 태준이 작업실을 찾아온 것은 사흘째 저녁이었다. 그는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비에 젖은 코트 차림으로 좁은 계단을 올라왔다. 문이 열렸을 때 서리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결국 이곳까지 올 줄 알았다는 듯 붓을 내려놓았다. 태주는 방 안의 작은 난로와 마른 물감 냄새를 둘러본 뒤 아주 천천히 그녀 앞에 섰다. 돌아오라고 명령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그렇게 말했고 서린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대표이사로서도 계약상 남편으로서도 온 게 아닙니다. 태주는 손안의 작은 반지 상자를 열지 않은 채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추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로 왔습니다. 그 문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고백이었다. 서리는 대답 대신 창가로 걸어가 비에 젖은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출신을 가격표처럼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조용한 자유 속에서 민우의 발소리와 태준의 어설픈 침묵을 계속 그리워했다. 저는 아직 많이 무서워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서야 반지 상자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천천히 돌아와도 됩니다. 그는 서린의 옆에 서며 처음으로 붙잡는 손보다 기다리는 시간을 선택했다. 서린은 그 변화가 눈물겹게 낯설었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계약을 들이밀었을 것이고 권한과 보호를 이유로 그녀를 데려가려 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작은 발소리와 급한 숨소리가 들렸고 서리는 본능처럼 문 쪽을 돌아보았다. 민우가 지훈의 손을 놓고 작업실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작은 얼굴은 울음을 참느라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아이는 서린 앞에서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반지를 꺼냈다. 선생님, 집에 불 켜야 해. 민우의 말은 짧았지만 서린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서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종이 반지를 끼웠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진짜 결혼 반지를 아이 손에 건넸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고 서린의 손가락에 아주 천천히 다시 끼웠다. 엄마가 해도 돼.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네가 괜찮다면 오래 해보고 싶어. 서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겨우 말을 이어갔다. 민우는 그녀의 목을 꼭 끌어안았고 태주는 두 사람 앞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장면은 어떤 법적 선언보다 분명했고 어떤 회장 승인보다 따뜻했다. 태주는 자신이 마침내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꼈다. 몇 달 뒤, 서린의 첫 개인전이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하늘그룹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은 전시였고, 초대장에는 한서린이라는 이름만 담백하게 적혀 있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세 사람이 비오는 골목을 지나 밝은 집으로 걸어가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작품 제목은 운명이었고 설명문에는 어떤 계약도 어떤 혈연도 사랑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주는 사람들 틈에서 민우의 손을 잡고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림 속 작은 아이가 자신보다 조금 더 씩씩해 보인다고 말했고 서리는 웃으며 다음 그림에서는 더 닮게 그리겠다고 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고 처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차가운 공기를 떠올렸다. 그때의 결혼은 도망칠 길이었지만 지금의 결혼은 돌아갈 집이 되었다. 전시가 끝날 무렵 민우는 방명록 아래쪽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강태준, 한설인, 강민우라는 이름은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온 시간을 한 줄에 나란히 세웠다. 설이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고 어머니 윤서아의 편지를 마음속에 조용히 접어넣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삶은 이제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다. 갤러리 불이 하나씩 꺼지고 세 사람은 늦은 밤거리로 함께 걸어 나왔다. 민우는 설인의 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태준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태준은 그 작은 무게를 느끼며 인생에서 가장 성급했던 선택이 가장 오래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미소 지었고 어두운 유리창에는 마침내 가족의 얼굴이 비쳤다.